안녕하십니까. 통일전망대 김필국입니다. 참여연입니다. 강대강 정면 승부를 하겠다고 천명하고 나선 북한의 대외 기조가 갈수록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네, 남측을 폄훼하는 뜻으로 썼다가 최근 몇 년간 사용하지 않았던 괴뢰도당 같은 거친 표현도 관영 매체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한동안 중단됐던 반미 행사도 다시 대규모로 개최했다는데요. 박철현 기자, 반미 집회가 얼마 만에 열린 거죠? 네, 북한은 해마다 6.25를 전후에 반미 집회를 해오다가 2018년 남북미 관계가 급물살을 타고부터는 중단했었는데요. 올해 5년 만에 대규모 반미 집회를 다시 열었습니다. 헌인민의 절천지원성 미제 심약자들은 사물다! 보시는 건 6월 25일 평양에서 열린 군중 집회 모습인데요. 학생과 주민들이 광장을 빼곡히 채운 가운데 반미 구호를 외쳤습니다. 방역 위기를 감안해서인지 마스크를 쓰고 1m 남짓 거리 두기도 했는데 참석 인원이 수천 명에 이릅니다. 보이는 문구들이 상당히 원색적이네요. 잊지 말자 승량이 미제, 1100배로 복수하자는 등의 과격한 표현이 각종 선전물에 등장하는데요. 미국에 대한 핵 공격을 암시하는 듯한 선전화도 눈에 띕니다. 조선의 대답이라 쓰인 문구 아래 대륙간 탄도미사일 여러 기가 미국을 타격하는 모습이 묘사됐는데요. 피격된 미국 국회의사당엔 제재, 예방, 전쟁 등의 단어가 튀어나옵니다. 반미 집회가 열린 게 이곳만이 아니죠. 북한 각 지역, 곳곳에서 다양한 단위의 반미 행사가 이어졌는데요. 6월 23일과 24일에는 청년학생과 각 근로자단체의 복수 결의 모임이 진행됐고 반미 메시지를 담은 전시회도 열렸습니다. 우리 정부에 대한 비난도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면서요? 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한국전쟁 발발 과정을 설명하며 미제가 괴뢰도당을 부추겨 전면 전쟁으로 몰아갔다고 전했습니다. 괴뢰도당은 북한이 남한을 폄훼하며 써왔던 표현으로 2018년 3월 이후 관영 매체에선 사용하지 않았는데 4년여 만에 다시 등장한 겁니다. 또 조선중앙통신은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 총알바지 역할을 자청하는 거라 맹비난했고 한미일 3국이 다음 달 실시할 예정인 북한 탄도미사일 탐지 연합훈련에 대해서는 제 무덤을 파는 후과를 초래하게 될 거라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북한이 강경 일변도의 자세를 고수하고 우리나라 미국도 계속 강경한 대북 메시지를 내보내면서 긴장이 더 고조되고 있는데요. 네, 이런 가운데 북한은 당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사회 전반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 같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은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끝난 지 사흘 만인 지난달 27일 비소국 확대 회의를 소집했는데요. 각급 당 지도기관의 사업체계 개선과 정비, 당 중앙위 일부 부서에 대한 기구 개편 등이 논의됐습니다. 당 중앙위원회의 부서들의 임무와 당면 과업, 전당적으로 당 정치 활동에서 견지할 주요 원칙과 과업과 방도에 대하여 중요한 결론을 하셨습니다. 네, 최근 들어 유독 김 위원장이 주재하는 회의가 많이 열리는 것 같군요. 네, 지난달 8일부터 10일까지 전원회의가 열렸고 이틀 뒤인 12일엔 비소국 회의가 열렸습니다. 지난주엔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열렸고 또 이번 주엔 비소국 확대 회의가 열렸는데 모두 김 위원장이 주재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비소국 회의를 열어 기강 확립을 강조한 뒤 2주 만에 다시 비소국 확대 회의를 소집한 건 당 시스템을 전면 정비하겠다는 의도로도 풀이됩니다. 네, 이번 조직 개편에선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중요하게 논의됐나 봐요. 하부 조직에 대한 통제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불순분자와 간첩 등을 색출하는 보위 부문을 비롯해 치안 등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는 방안도 중요하게 논의됐습니다. 보위, 안전, 사법, 검찰 부문 사업에 대한 정책적 지도를 강화하며 필요한 사업을 조직 진행할 때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중요한 당 사업 문제들을 토의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런 일련의 회의가 조직 정비 등을 통해 통제적 장치를 강화하고 내부 결속을 도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북한이 코로나 발생 사실을 알린 지 이제 50일이 지났는데요. 최초 유입 경로를 조사해서 발표했습니다. 네, 남북 접경 지역에서 처음 발생했고 남측에서 살포한 대북 전단 같은 물품이 전파의 원인으로 지목됐다면서요? 네, 북한은 코로나19 유입 경로를 조사한 결과 강원도 금강군 이포리가 최초 발생 지역이란 결론에 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곳에 사는 군인과 5살 유치원생이 4월 초 병영과 주변 야산에서 색다른 물건을 접촉한 뒤 처음 감염됐다는 겁니다.
이들에게서 악성 비루스 감염증의 초기 증상으로 볼 수 있는 임상적 특징들이 나타나고 신형 코로나 비루스 항체 검사에서도 양성으로 판정되었으므로 그리고 4월 중순 이 지역에서 평양으로 올라간 인원들이 발열 증상을 보였고 이후 이들과 접촉한 사람들 중에서 발열자가 급증했다고 전했습니다. 색다른 물건은 뭘 뜻하나요? 북한 방역 당국은 국경 지역에서 풍선에 매달려 날아드는 물건을 주의하라고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풍선에 매달려 날아든 색다른 물건들을 각성 있게 대하고 방역학적 대책들을 더욱 강화할 때 대한 비상 지시를 발령하였습니다. 남측의 탈북민 단체가 날려보낸 대북전단 같은 물품들을 지목한 겁니다. 2년 전 한 탈북자 커뮤니티에선 대북전단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묻혀 보내는 걸 준비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북한은 대북전단 살포에 항의하면서 개성 연락사무소 폐쇄를 예고한 후 폭파하는 등 대북전단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전단을 통한 코로나19 유입 가능성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물체의 표면에 잔존한 바이러스를 통한 코로나 감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WHO 등 국제기구들의 공통된 견해이며 또 최근 한 탈북민 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한 건 4월 말이어서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북한이 대북전단을 바이러스 유입원으로 지목한 건 대남 적개심을 부추기면서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박 기자 수고했습니다. 장마의 기세가 정말 엄청났죠. 수해 입으신 분들 고생도 많으셨고 또 걱정도 많으실 텐데요. 특히 북한이 우리 측에 통보도 없이 임진강 북측 환강댐의 방류를 강행해서 우려가 더 커졌습니다. 네, 북한 지역 홍수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남북에 똑같이 비가 내려도 유독 북한의 피해는 더 크다고 합니다. 특히 전염병, 식량난이 더 심해질 거라는데요. 북한 홍수 피해 실태와 대응을 최유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평양 도심 가로수들은 뿌리채 뽑혀 쓰러졌고 대동강변도 강물에 잠겼습니다. 물바다로 변한 도로에서는 차도 사람도 힘겹게 오갑니다. 평안 남도와 평양시에서만 공개된 내용으로만 700헥타르 가까운 농경지가 물에 잠겼고 정보 협동농장에서는 180 정도의 논이 침수됐습니다. 산사태로 곳곳에서 도로가 끊겼습니다. 강계 해주사이도로 60m 구간과 독천 북창선철도 10m 구간에서도 흑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6월 26일부터 많은 비구름이 서쪽에서 유입된 이후 나흘 연속 새로운 비구름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비구름은 시간당 30mm가 넘는 집중호우를 서쪽 지역에 뿌려댔습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좁은 띠 형태로 분포되어 있으면서 집중적으로 강하게 내렸는데 이곳은 지난 장마 기간에 없었던 보기 드문 현상이라고. 강한 비구름대가 서쪽 지역에서 생겼다 내륙으로 들어가면 더 이상 수증기가 공급될 수 있는 양이 조금 줄어들게 되죠. 공기의 흐름이 동쪽으로 움직이는 이런 경우일 때에는 서쪽 지역에 많은 비를 뿌리고 이렇게 지난 6월 26일부터 30일까지 내린 비는 평안 남도 355mm, 남포 352mm, 평양 340mm, 공교롭게도 북한 서쪽 곡창지대에 집중됐습니다. 최악의 가뭄으로 고생하다가 간신히 뒤늦은 모내기를 한 논들이 이번에는 침수 피해를 입으면서 식량난 악화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쪽으로 침수 면적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2년 전에 논 침수는 받았다고 했지만 이번처럼 단위 시간 동안에 내린 폭우로 해서 이렇게 침수가 많아 보기는 처음입니다. 시기의 논비가 하루 내지 이틀 물에 잠기면 수확고 5% 정도 감소되고 3일 내지 4일 물에 잠기면 5 내지 10% 감소되며 한 주일 이상 침수되면 10 내지 25%까지 소출이 떨어지게 됩니다. 북한에서 벼 수확량 5% 감소는 북한 전체 주민들이 열흘가량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잃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 대유행 중인 수인성 전염병 방역에도 비상이 걸리게 됐습니다. 대부분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는 데다가 하수도도 부실하고 위생적인 상수도 보급률도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수도 시스템들이
현재 전면 교체기에 좀 접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하수도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기능이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하수도에서 물이 역류돼서 나오는 것도 있고요. 이번 홍수로 청천강, 대동강, 보통강은 순식간에 홍수 위험 수위에 도달했습니다. 대동강의 수위는 중상수위가 3m입니다. 그 대동강 다리 지점에서 우리가 간첩한 자료가 7.2m로서 경고 수위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초호화 주택단지 경루동이 새로 들어선 보통강 유역은 더 위험한 상황입니다. 보통강은 원래 유역 면적이 작고 큰 물길이 짧기 때문에 큰 비가 오는 경우에는 대동강과 달라서 물 수위가 국적적으로 올라설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슷한 규모의 호우에도 북한의 피해가 남한보다 훨씬 커지는 이유는 북한 하천의 홍수 조절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고 제방도 부실하기 때문입니다. 하천의 하상들이 보통 일반 사람들이 다니는 일반 평지랑 약 한 1m 정도 되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비가 오더라도 하천이 범람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대동강 유역에 홍수 조절과 농업용수 공급, 선박 운행 등을 위해 여러 개의 관문을 설치했지만 실제로는 홍수 조절 기능이 크지 않은 데다가 예측 기능도 부실하고 긴급하게 관문을 열어놔야 할 때 전기가 끊어지는 일까지 있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의사 전달이 돼서 관문을 열거나 닫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작동되지 않는다는 거하고 특히 이제 북한의 경우 전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또 결정적인 순간에 전력이 공급이 안 되면 관문을 열지 못하니까 북한은 정권 차원에서 홍수 대응 긴급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김덕훈 내각 총리는 기상수문국과 국가비상재위원회를 찾아 상황을 챙겼습니다. 작년 장마 때는 김정은 위원장이 수시로 기상수문국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보고받았고 이재민 구조와 지원, 피해 복구에 인민군을 투입하는 등 위기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지만 수해 피해는 때마다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이런 조치로는 이게 해결하기 힘들고 적어도 한 10년, 15년 정도의 긴 주기를 가진 강하천에 대한 종합개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변형되지 않는 한 만성적인 이런 피해는 매년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남북을 가로질러 흐르는 임진강과 북한강 상류 북측 지역에 홍수가 날 경우 그 피해는 남한에까지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저쪽에서 수문을 여는 것 같다 하고 나한테 통보를 해주면 우리가 대비할 시간은 충분한가요? 어떤가요? 임진강 상류 지역의 집중호우로 북한이 환강댐에 수문을 열어 물을 방류하면서 한때 임진강 하류, 우리 지역 필승교 수위가 적경 지역 위기 단계인 7.5m에 육박하게 됐습니다. 지난 2009년 북한의 무단 방류로 임진강에서 야영 중이던 우리 국민 6명이 숨진 일까지 있었지만 북한은 임진강물을 방류할 때 사전에 알려준다는 약속을 이번에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환강댐을 건설한 이후에 임진강에서 예성강으로 유역 변경을 하고 또한 예고 없는 방류로 인해서 하류 측의 이수, 취수 측면에 문제도 있는 임진강 상류 북측 지역의 홍수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남북의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지만 남북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문제 해결은 더욱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통일전망대 최유찬입니다. 최근 북한에서 꽤 화제가 된 드라마가 있습니다. 거의 50년쯤 전 한 스포츠 선수 이야기인데요. 이 드라마에 담긴 의미는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함께 하실 두 분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 다소 불편한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북한이 최근 제작한 6부작 드라마 마지막 한 알 영상으로 보시죠. 용순의 운명은 뒤바뀌기 시작했다. 이 드라마는 1975년 인도에서 펼쳐진 탁구 대회로 시작합니다. 네, 공을 주고받으면서 한참 랠리를 이어가는 두 사람. 승부는 북한 선수의 역전승으로 끝납니다. 이 선수가 누군지 아세요?
박영순 선수를 모르면 뭐 간첩이라고 할 정도로 이제 굉장히 유명한 선수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세계 탁구 선수권대회가 진행됐다는 건 사실 몰랐어요. 근데 이제 그 여기에서 이제 결승까지 올라가고 우승을 하면서 전국의 학교들에 다 탁구 선수 생기고 정말 전 국민이 이때는 또 탁구만 쳐던 것 같습니다. 네. 상대방 선수 보면은 왠지 낯익은 선수 같지 않습니까? 지금도 스포츠계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정현숙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뜻밖의 북한 선수한테 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뜻밖의 고배지 아니면 북계한테 졌다라는 이런 비탄의 목소리가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박영순이라는 선수가 발굴되고 또 우승에 이르는 과정에서 북한의 스포츠 또 체육 시스템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체조를 하던 산골 소녀. 탁구 코치의 제안으로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탁구를 배웁니다. 좋은 말입니까? 그리고 이건 철로 만든 탁구채인데 이걸로 하루에 모방 훈련을 1000번 이상 해. 1000번? 네, 매일 탁구채를 1000번씩 휘두르고 산을 오르내리면서 연습에 매진한 끝에 발탁된 곳은 이팔 체육단입니다. 동무들, 오늘부터 이팔체육단의 박영순 학생과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여기 우리로 치면 상무 같은 곳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국방부 소속의 체육부대입니다. 소년대, 군대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을 것 특이하게 같은데, 북한에는 이렇게 그 체육단에서 초, 중, 학교 때부터 소질이 있는 선수들을 이렇게 픽업을 해서 장기적으로 키우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팔 체육선수단, 지금의 사이어 체육선수단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유명한 선수단이 몇 개 있습니다. 중앙체육단이라고 이제 보통은 이제 북한 사람들이 표현하는데 여기에 이제 이팔, 압록강, 뭐 월미도 이런 이제 중앙급 체육단들이 이제 많이 있죠. 네. 엘리트 코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국가체육위원회에서 선수들을 선발해서 1년 정도 합숙훈련을 시키고 그다음에 대회에 파견하고 난 다음에 대회가 끝나면 다시 현재 자기 소속단으로 재배치하는 그런 뭐 일관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를 보면 한 명의 선수를 국가대표로 키우기 위해서 주변에 너무 많은 선수들이 희생되는 모습이 엿보입니다. 네, 이 드라마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말, 바로 대상 선수인데요. 연습 상대가 돼주는 선수를 뜻합니다. 아, 아버지, 아니. 선생님, 내가 대상 선수를 해줘요. 박영순의 탁구 실력을 알아본 코치들은 소속팀의 주전 선수, 사랑하는 연인에게까지 희생을 강요합니다. 이젠 내가 영순이 대상 선수 되라는 겁니까? 네, 또 자발적으로 지원하는 선수들도 생겨납니다. 여성 탁구부 전체가 동해 야간 훈련 대상자가 되겠다고 제기했어. 네, 장래가 뭐 유망된다고는 해도 뭐 한 선수를 위해서 다른 선수들이 희생을 감내해야 된다. 선수 납득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철저하게 선수 차별이고 이건 법으로도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사실 북한이라든지 사회주의 국가 내에서는 사실 체제를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우수한 한 명을 만들어냅니다. 그 한 명을 통해서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내면 국가적으로 예우를 해주면서 동시에 체제 우월성이라든지 뭐 정치적인 홍보 수단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집단이 잘 돼야 개인이 잘 된다고 하는 이런 그 생각을 이제 어려서부터 많이 가지기 때문에 이제 감독이 유망주로 선정을 하고 얘를 밀어주고 갔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이제 대상 선수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머니, 영아야. 영아야. 저거 무슨 메달이가? 동메달. 그러니까 우리 공화국 깃발이 다른 나라 깃발 밑에.
네, 드라마를 보면 국제대회에서 은메달은 의미가 없습니다. 영순아, 영순아. 힘들 때 마음을 잡아주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바로 국기입니다. 지켜봐. 국기가. 과거 우리나라도 뭐 비슷한 측면이 있긴 했잖아요. 요즘은 뭐 많이 달라지긴 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에도 그런 비슷한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북한과의 관계에서 지면은 신랄한 비판도 받았었고, 특히나 한일 관계가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제 양봉 관계이기 때문에 한일전에서 지고 오게 되면 선수들한테 오지 말고 해안탄에서 그냥 빠져 죽어라, 이런 비판들까지 있었죠. 그래서 이건 뭐 보편적으로 있는 그런 여러 현상들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북한 스포츠 정신에선 요즘도 여전히 뭐 국가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사회주의 국가라든지 전체주의 국가를 형식을 띠고 있는 나라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들입니다. 왜냐하면 문화라든지 다양한 부분을 통해서 국가를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상대적으로 적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은 동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들이 스포츠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많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스포츠를 국가 체제 홍보 수단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어린 소녀가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성공하는 이야기. 그런데 드라마에서 이 감동은 최고 지도자와 국가에 대한 충성으로 이어집니다. 영순아, 선열들이 피 흘려 찾은 이 땅을 위해서 우리들도 뭔가 한 가지씩 기여해야 돼. 훈련할 때나 경기에서 이겼을 때도 국가와 지도자의 이름을 생각하는 모습인데요. 오보이의 탄생일에 기쁨을 누리고 싶었습니다. 예, 한 선수의 인간 승리를 최고 지도자의 존엄과 기상을 온 세상이 높이 떨쳤다고 축해 세우네요. 네, 마지막 한 알에는 우리나라 스포츠 드라마에서는 볼 수 없는 장면도 등장합니다. 결승전을 앞둔 어느 날 밤, 주인공 박영순이 한복을 입고 나옵니다. 24시 용시입니다. 그래, 오늘은 2월 16일. 저국에서도 아마 다들 네, 2월 16일은 바로 김정일의 생일이죠. 북한에서는 이제 민족 최대의 명절이라고 표현을 하는 명절이 저기인데, 해외 경기 나갈 때 2월 16일이라든가 4월 15일이 끼어 있으면 그때는 이제 항상 이제 챙겨가지고 나갑니다, 한복은. 우리도 뭐 국가대표 같은 뭐 스포츠 드라마나 영화가 있잖아요. 근데 북한의 스포츠 드라마는 좀 감동 포인트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스포츠 드라마를 보면서 개인이 성장하는 과정과 그다음에 주변과의 인간관계들에서 그런 모습들을 좀 공동체의 모습들을 많이 보는데, 북한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기보다는 위대한 당의 또는 지도자의 영도 아래 열심히 훈련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대회들만을 샘플화해서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현상들이 있는데, 결국 그 얘기는 스포츠를 통해서 주체 사상의 우월성이라든지 체제 우월성들을 동시에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스포츠를 정권에 대한 충성을 유도하는 데 활용하는 현실이 좀 씁쓸하게 느껴지는데요. 가장 많이 홍보되고 있는 선수 중에 하나가 정성욱이라는 마라톤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는 1999년도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을 땄던 선수들인데, 이 선수가 경기력을 가지고 북한 사회에서 인정받기보다는 인터뷰를 할 때 저 앞에서 장군님이 나를 빨리 달려오라고 부르신다, 그걸 보고 열심히 뛰었다라고 하면서 이게 국제적으로 이슈화됐었고, 결국 그게 북한 사회에서의 대단한 효과성을 발휘했는지 그 이후에 인민대의원의 자리가 주어지기도 하고 평양 시내에서 안락하게 살 수 있는 최고의 대우를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성욱이라든지 계순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에 대해서는 이미 이런 드라마들이 다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영순 선수에 대한 드라마가 왜 지금에야 나오는지도 조금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이 드라마 사실 시작부터 하이라이트도 그렇고 남북 대결이잖아요. 결승전이 아니고. 남북 간이 극한적으로 대립했던 시대의 주역들이었던 그 선수들을 이제 자꾸 소환을 하고 있거든요. 박영순이고 그다음에 이제 정성욱이고 이런 선수들인데, 이런 선수들을 소환함으로 해서 국가적으로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던 북한 체제 내의 내부 부분들을 다시 다잡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얘기 나누다 보니까 문득 남과 북이 한 스포츠 무대에 같이 서본 게 언제였던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오래됐죠. 북한이 다시 국제 무대에 나와서 남과 북이 당당히 승부를 겨루고 화합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시작됐던 평창 국제평화영화제. 올해 4회째 행사가 최근 치러졌는데요. 평화를 주제로 한 국내외 다양한 영화가 선을 보였습니다. 네, 장마철임에도 불구하고 대관령 자연과 함께 스크린의 향연을 즐긴 시민들이 적지 않았다는데요. 그 현장에 이상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장맛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지난달 23일. 평창올림픽 시상식장이었던 올림픽 메달 광장에 화려한 조명이 밝혀지고 낯익은 배우와 감독들이 하나 둘 입장합니다. 4회째를 맞은 평창 국제평화영화제의 개막식 현장. 평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개막작으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단초가 됐던 유로마이단 반정부 시위를 배경으로 국적을 옮겨 스위스 대표팀이 된 어린 우크라이나 체조 선수의 심리적 갈등을 그린 작품이 상영됐습니다. There is a reality behind the flow of images that we are watching every day from Ukraine. I invite everybody in the audience to act as much as possible to help Ukrainian people. 66개국에서 역대 최다 작품인 975편이 경쟁 부문 공모에 지원해 예심을 거쳐 본선 진출작이 결정됐는데요. 엔데믹과 함께 야외 공연과 부대 행사가 부활한 데다 해외 영화인들도 모처럼 찾아와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2회 때 한 번 왔고 이번이 4회가 두 번째인데 매년 좀 발전해가는 느낌, 영화 작품도 더 좋아지는 것 같고. 이번 평창 국제평화영화제엔 28개국에서 모두 88편의 영화가 출품됐습니다. 현재 이곳 평창 대관령면 곳곳에서 상영되고 있다는데요. 어떤 모습인지 하나씩 찾아가 보겠습니다. 탁 트인 대관령의 자연을 활용한 상영관들이 우선 눈에 띄었습니다. 평창 대관령의 여러 캠핑장에선 야외 상영을 통해 자연과 관객 그리고 영화가 하나가 되었고요. 평창영화제의 상설 공간으로는 처음 조성됐다는 수변 산책길 상영관에선 영화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국제 장편 경쟁 부문의 출품작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야외 상영이라든지 야외 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좀 규모를 좀 키웠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오신 영화제 관객들뿐만이 아니라 지역민들도 좀 더 같이 즐길 수 있도록 그 부분을 가장 많이 신경 썼습니다. 그 뒤쪽 평소엔 수확한 감자들을 쌓아 보관하는 곳이라는 마을 창고에선 한국 단편 경쟁 부문에 출품된 젊고 짧은 영화들이. 이런 때문에 누나가 나 버린 거 아니야? 진짜 강한 사람은 혼자 사는 거야. 되게 적은 예산으로 되게 짧은 기간, 거의 하루 정도 살짝 넘어가는 기간에 찍었고 한 300만 원 내외 정말 적은 예산으로 찍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기술적으로 좀 열악한 면이 있어서요. 평창올림픽 때 스키 같은 설상 종목 경기들이 펼쳐졌던 리조트에선 영화제에 초청된 특별한 영화들이 상영되고 있었는데요. 지구촌 곳곳에서 무수한 절망에 맞닥뜨리면서도 끝내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해외 영화들. 질풍노도의 시기를 벗어나 현실의 세계에 착륙해야 하는 20살 청춘들의 힘겨운 성장기를 다룬 한국 영화들. 그리고 남북 분단의 상황과 그 역사성에 초점을 맞춘 다큐멘터리까지. 전형이나 비전형이나 그렇게 큰 차이를 저는 느끼지 못하는데 그 글자 한자 때문에 고향으로 가고 안 가고 이게 좀 안쓰러웠어요. 그래서 전향 장기수들을 위한 어떤 그런 영화를 만들고 싶다. 이렇게 다양한 영화를 한 자리에서 만나고 영화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그 세계를 이해해보는 시간은 영화제에서만 느낄 수 있는 독특한 매력입니다. 개봉관에서 잘 만날 수 없는 그런 외국 영화들을 또 우리나라 독립 영화들을 볼 수 있는 기회니까요. 또 남들보다 좀 먼저 좋은 영화를 만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뭐 감독분들이나 배우분들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되니까. 1983년 가상의 핵전쟁을 그리며 미국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TV 영화 그날 이후에 제작 과정과 영향을 다룬 아카이브 다큐멘터리.
국제 장편 경쟁 부문 대상은 호주 감독이 만든 이 작품에 돌아갔습니다. I saw how this TV movie in 1983 also was about a divided America and how this very simple TV movie brought the entire country together to talk about something that they would rather not. 심사위원상은 1990년대의 한 초등학생을 통해 가족의 의미를 세심하게 고찰해 베를린 영화제에도 초청됐던 우리나라 작품이 차지했고요. 삼촌. 응? 가정의 달은 왜 있는 거야? 1년에 한 번씩 생일을 축하해 주잖아? 응? 가족도 그런 거지. 한국 단편 경쟁 부문에서의 대상엔 오토바이를 키워드로 10대들이 질주하는 이유와 그들의 문화를 바라본 독립영화가 선정됐는데요. 전국에서 모인 이런 독립영화인들은 빗속에서도 줄다리기와 계주 등의 운동회를 펼치며 서로의 꿈을 응원하기도 했습니다. 제 거에 관심을 두고 왔잖아요. 저는 근데 다른 것들도 봤어야 이제 좋더라고요. 수배받은 영화들도 또 여기는 평창까지 해외 게스트들이 이렇게 올 줄 몰랐는데. 평창올림픽 이듬해인 2019년 평창 남북평화영화제라는 이름으로 시작됐고 2회 때부터는 지금의 이름으로 바뀌며 발전을 도모했던 평창국제평화영화제. 평창이 평화영화제라는 아이덴티티를 갖겠다라고 넓게 알린 거죠. 이제 한 4회 하면서 한국영화계 전체적으로 그래 평창은 평화를 담당해라고 이제 다 공동인식이 됐으니까 우리 영화제는 그런 식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영화계 전체로도 적절한 접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분단된 나라, 분단된 강원도에서의 영상축제는 그렇게 남북의 평화를 넘어서 세계의 평화를 꿈꾸는 영화제로의 도약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통일전망대 이상현입니다. 먹는 곱창이요? 길곱이요. 길어서 길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구길, 입구길이라고 생각했어요. 북한말 곱벨은 소의 작은 창자를 가리키는 말로 남한에서는 곱창이라고 합니다. 헐! 곱창이어서 곱이라는 글자가 들어갈 거라고는 예상은 했는데 벨이라는 글자는 전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앞에 곱이랑 단어가 똑같아서 익숙한 것 같은데 뒤에 단어가 생각지도 못해가지고 뭔가 새로 배운 것 같아서 좋았어요. 한동안 폭우가 쏟아지다가 폭염이 이어지고 올여름 장마는 상당히 유난스럽죠. 며칠 후면 또 폭우가 예상된다니까요.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불쾌 지수가 높아지는 날씨인데요. 건강 관리도 잘 하셔야겠습니다. 통일전망대 다음 주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